보시면 충분히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몰라서 잠깐 찾아보니 이런 거죠. 케이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선 왕조의 그냥 경국대전 레벨에서의 조선 초기에 정해진 룰대로라면 그 지역의 행정 중심지에 나오고 그 향교, 객사 등등이 있게 되는데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첫째, 만들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뒤늦게 만들어지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만들기는 빨리 만들었는데 전쟁 때문에 혹은 뭐 그 지역이 영락해지면서 뒤떨어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게 흐지부지 되어버린 경우, 뭐 거기서 유의미한 양반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 하나 더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미 조선 후기가 되면 향교는 물론 교육기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서원이 정말 크게 번성하는 경우는 향교가 제사 공간이나 다른 의미로 공간이 약화되거나 아예 유명무실화 되는 경우도 그 지역에 따라 존재합니다. 그런 식으로 있던 향교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겹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규칙적으로는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맞다면 방금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본가로는 평택 향교의 경우에는 아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만들어지기는 빨리 만들어집니다. 병자호란 때 불타고 중간에 한 100년 정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세기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초등학교 자리에 없으시다냐? 그건 아니고요. 농민학교로 이용됐다고 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처럼 학교로 재고되어 활용되는 케이스가 이제 평택 향교의 케이스인 거죠. 조선 전기 있던 그 자리에 정말 새로 세워졌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건 저도. 정말 그렇다면 그거대로 아주 흥미로운 사례인 건 분명합니다. 대읍이면 대읍일수록 그 자리에 계속합니다. 제가 아까 사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찰 중에서 제자리에 그대로 계속 있는 경우 생각보다 별로 없대는데 거의 이제 종점단위 절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말 많은 그 표방상으로는 오래되었다고 표방하고 있으나 그게 실제로 사찰의 크기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그렇게라는 거의 기준을 지금 비교 대상을 드리겠습니다. 불국사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런저런 막 옮기고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말고 그거보다는 조금 한 등급이 낮은 정도의 그치만 유명한 거. 불국사, 송광사, 해인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는 정말 끝까지 가는 거죠. 물론 오래 전의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불국사 박정희 시대 이전까지 거의 폐허였습니다. 그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의 폐허였습니다. 한번 일제 시대 때 한 번, 박정희 시대 때 한 번 전체적으로 대보수를 합니다. 사실은. 그건 이제 정말 근현대사의 영역이 다음 시간에 많이 다른 선생님께서 저보다 훨씬 전문가십니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정도전은 대체 누구인가? 사실 평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깊은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평택을 이야기할 때 정도전을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어찌되었건 간에 정도전을 가장 많이 길이기로 정해진 고장 중 한 곳이 이 평택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역사 현상들이 거의 근대쯤에 정해진 것들이 많은데 이 경우만 한정하자면 그래도 꽤 오래된 여론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 지역에서 정도전을 기리게끔 된 것도 그 연원으로 치면은 좀 오래됐습니다. 물론 1900년대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바뀌었다는 건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래도 정도전이 누구인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 제가 아는 게 맞다면 5시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지금 생각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도전의 주제라는 것도 이게 짧게 생각해도 이 자리에서 저한테 무한한 시간을 줄 수 있다면 한 6시간 정도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시간 안에 대부분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어느 정도로 압축해야 될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한 3주 합니다. 정말로 웬만큼 학부당에서는. 그래서 정도전이 누구냐? 너무 알죠. 왕조의 왕조의 설계자이자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정도전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냐? 상징적인 비유 말고요.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드문 혁명을 진짜로 성공한 인연가입니다. 아주 드뭅니다. 물론 그 성공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천수를 두려대랑 별도로 생전에 성명을 성공시킨 인연가는 진짜 드뭅니다. 네, 자, 그것에 정말 그런가 생각하시는 눈빛은 맞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드물다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르크스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입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정말. 네. 아예 정치가로 크게 변신하거나 즉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크게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우도 있죠. 학자 출신이었는데 정치가 내지는 군벌로 변신했다 이런 케이스 있고요. 아니면 이념을 제공하기만 하고 정작 그의 이념이 꽃이 핀 것은 그의 사후의 일이다. 뭐 이런 경우 정도전도 약간은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정도전은 생전에 자기가 문한 관료로서 그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이자 그 재상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니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혁명을 했던 사람은 진짜 드뭅니다. 동서고금 포함해서 얼마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저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뭐 한 가지 예시를 더 들겠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귀족 집안이 아니었는데 라는 것은 도달도 되겠네요. 보통 그러니까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출사하게 됐냐,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 지금 출세하게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정몽주와의 관계를 두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생님이시고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시고 한 그 숭실대의 강문식 선생님이 정몽주 관련 책을 내셨죠. 거기에서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시피 정몽주는 학자이기 앞서 상당히 관료로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학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또 절이랑은 상관이 없는 굉장히 천재적인 그냥 현직 관료로서도 학자로서도 그냥 대단히 뛰어난 현세에서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백족 같은 이미지는 더 약하고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도전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친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잘못 오해되고 있는데 아니면 과소평가되고 있는데 실제로 정몽주는 정도전에게 그냥 흔히 알려진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드문드문 다 인용해 넣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스승으로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읽어보시죠. 보시면 삼봉집에서 본인이 쓴 글입니다. 그래도 정몽주랑 친할 때 사신으로 가야 되는 정몽주한테 쓰면서 얘 인연이 이렇게 하면서 앞에 서두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 기준에서 자기나 높이셔입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나중에 돼서 낭만적으로 꾸미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정도전 직접 한 말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라고 썼는데 전 정도전을 바꿨어요. 내가 17, 18살 때 성류를 공부하느라고 대우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한자 발음이라는 게 지금 우리한테 봐서야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인이지만은 인이냐 인이냐 다 다른 겁니다. 중국어는 전과 달라서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사실은. 해서 공부하느라고 이것저것 뭘 만들고 있는데 하루는 민자복, 자기 친구예요. 민자복이 정도전 나에게 하는 말이 그때 참고로 지금 이 정도전 과거 시험 안 본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지방에 있는 과거 시험 지망생 정도쯤 되네요. 그래서 성률 그야말로 이것도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유학 병정 공부예요. 하면서 그냥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 민자복이 얘기하는 걸로 정몽주라는 똑똑한 사람이 엄청 유명한 형님이 어디 계신다 카더라 한 손을 드는 거죠. 참고로 이 시절은 정몽주 또한 관료가 아닙니다. 근데 지역에서 좀 날리는 형님인 거예요. 똑똑한 걸로. 그때 정선생 달가는 닉네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데 선생이 사장은 말리에요 이른바 신심의 학문이 있는데 그 말은 대학가 중용 두 책에 각각 갖추어져 있다 하시길래 이순경과 함께 두 책을 가지고 삼각산 절집에 가서 강구하고 있다는데 그 사실을 아는가 해서 그 말을 듣고 책을 구해서 읽었더니 잘 알지는 못하겠으나 기뻤다. 제가 쭉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공민왕대입니다.
안향이 보통 성리학을 들여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향의 시대로부터도 거의 100년 됐습니다. 이 시절의 나름 개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서의 성리학의 전파 수준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단입니다. 짧지만 엄청나게 핵심을 많이 담고 있어요. 첫째, 그 당시 시절의 성리학의 특징인즉 사장을 글짓기의 재능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마음의 심학을 키워야 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성리학의 상식입니다. 이것까지 길게 설명하면 정말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성리학 원래 이런 겁니다. 죄송해요. 네, 진짜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대학 중용에 보면 나온다 이거죠. 네. 학부 강의나 대학원 수업을 했으면 자 이게 대학 중용에 어느 구절에 나오냐면 이거 시작해야겠지만 저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정도는 빨리 지금 도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네, 공부하듯이 나왔는데 다음 문장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걸 들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다 민자건이 한 말이에요. 이게 이렇다고 한다던데 저 정몽주라는 아주 유명한 형님이 그렇게 주장하고 소문을 내고 있다던데 그래가지고 이순경이라는 친구랑 같이 그 대학 중용이라는 책을 가지고 삼각산 절집에 가서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대학 중용 2권을 공부하고 계신다 하더라. 일단은 서원향교, 향교도 이때부터 이미 있습니다. 참고로 안향이 지은 향교가 지금도 강화도에 있어요. 물론 그 향교는 고려말 향교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향이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향교가 지금도 강화도에 있고 그것이 100년 넘었어요. 절집에서 정몽주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이 시대 최고의 천재 중 한 사람인데요. 절집에 가서 공부해요. 그 사실 아냐? 물어봤어요. 이 다음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정도전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이 시기는 안향이 성리학을 들여온 지 100년쯤 됐습니다. 이미 안향은 고려 고종 원종 때로부터 충렬함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100년쯤 됐는데 이 말을 듣고 그 2책을 구했습니다. 이 2책이 뭐 성리 군서 이런 거 아니에요. 대학 중용입니다. 주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서 삼경에서의 사서고요. 심지어 논어는 언제나 중요했고 맹자는 중요했지만 주의 때 좀 끌어올려진 책이고 대학 중용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심지어 얘기가 편명으로 끼어있던 것을 분권으로 나누어서 그게 주시가 거기 뭐 내용도 별도로 바꾸고 심지어 서문에 내가 이 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이라고 본인의 밑줄을 빡빡 그어놓은 책이 대학 중용인데 다시 한번 이순경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 자체를 아느냐고 민자관이 물어봤는데 그걸 듣고 그 책을 구했습니다. 아 그래? 하면서 이제부터 구해요. 15, 16살 때 이때면 이미 결혼도 했을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당연히. 근데 다음 문제 더 문제죠. 비록 잘 알지는 못하겠더라. 그래도 그냥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저 마냥 좋았다. 혼자 공부한 독학의 시절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시절에 비교적 서울 경기권 삼각산 그 정도 아주 궁벽한 시골은 아닙니다. 이때 정도는 정확히 어디 살았더라?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어쨌든 좌우간에 완전히 궁벽한 시골도 아니지만은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냥 그때 구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구해봤는데 그냥 좋기만 좋더라. 해서 이제 때마침 타이밍이 좋아요. 국가에서 나라에서 비능과 즉 다시 말하면 과거 시험을 개최를 해가지고 열었더니 선생은 정몽주에게 하는 겁니다. 형님은 삼각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삼각산은 지금 한양 근처죠. 네, 내려와가지고 연속 3장에서 장원을 해서 명성이 자자하였다. 역시 똑똑한 형님. 그때 이미 엄청 잘하는 거예요. 네. 해가지고 그 젊은 천재로 환창 날리게 됐습니다. 너무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 진짜. 이게 이미 이 얘기를 들은 순간 정몽주를 찾아가야 됐는데 지금 아차차 하는 사이에 정몽주는 순식간에 3장 장원이 되어서 그 시대에 가장 촉망받는 인재가 되어버렸어요. 아차 하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급하게 찾아갑니다. 정몽주가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돼요. 찾아갔는데 선생은 평생의 친구처럼 나를 대해주었다. 이제 슬슬 오만 군데에서 지금 자기랑 밑줄 닿으려고 세도 가며 등등 다 이어받을 수 있는 타이밍인데 정몽주는 그게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제서야 그 책을 구해가지고 지금 잘 모르는 어리버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또 몇 살 어리고요. 심지어 어린데 그리고 뭐 고관 대작 출신이냐?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한 그냥 일반적인 가문 출신인데 그래도 격이 없이 터놓고 대해주시면서 매일매일 평생의 친구처럼 대해주시면서 가르침을 주셔서 날마다 듣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엄밀히 말하자면은 대학 중용에 대해서 잘 모르던 정도전이 그래도 성리학의 기초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정몽주를 계기로 하여 생긴 일입니다. 정도전의 뒤떨어짐과 정몽주의 뛰어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도전 자신의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정도전은 그만큼 정몽주를 각별하게 생각한 거 맞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초상을 당합니다. 정도전은 이제 정몽주 형님이 삼장 장원에서 빨리 관료계로 지금 바로 튀어나갔고 그 아슬아슬 타이밍에 빨리 가서 짧고 굵게 살짝 배웠는데 근데 이제 정도전에 또 불행이죠. 불운이죠. 아버지 초상이 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못 치고 3년상 하고 했는데 연이어서 못 친 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과거 시험 타이밍을 좀 놓칩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그 시절로 비유한다면 과거 시험을 주도하는 지금으로 치면 뭐 좀 될까요? 그 평가원장도 아니고 어쨌든 과거 시험을 집전하고 있는 좌주가 합격자들에게 사실상 사제관계를 맺는 것이 그 시절의 관행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던 유학자가 누구냐? 오근 이색의 문화에 하나씩 그 정립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근데 정도전은 그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서기 좀 늦습니다. 근데 어쨌든 5년을 지냈는데 그 사이에 정몽주는 정도전을 정말 많이 챙겨줍니다. 그래서 한동안 너 공부 끊기지 않냐 하면서 인편으로 맹자를 한 권 보내줍니다. 그래서 상망전을 전고 겨를이 있으면 하루에 한 장 혹은 반 장씩 읽었는데 이거 많이 나오는 얘기죠. 천천히 읽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안광이 지배처럼 할 만큼 눈빛으로 뒤를 뚫을 만큼 열심히 꽉꽉 읽었다는 소리입니다. 알 듯만 하다가 이제 의심이 나서 선생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 진짜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서 그래서 상기를 마치고 송경에 돌아왔는데 목은 선생이 재상으로서 성균관을 영도해서 성명의리지학 그러니까 성리학을 제창하고 부화의 학습 그때까지 떠돌고 있던 성리학 아닌 유교를 배척했는데 선생과 이순인, 박부초, 박상춘 등을 천거해서 학관으로 삼고 경학을 강론하게 하였다. 이게 어떤 일이냐? 그때의 고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안양 때 이미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감각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최신 트렌드였던 거죠. 최신 트렌드인 거지 관학 커리큘럼은 아닌 상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을지 몰라도 특히 성균관 중심으로 말입니다. 공부를 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꼭 알아야만 되는 관료의 기초 교양은 아닌 상태로 이게 공존하고 있던 거죠. 다른 종류의 학파랑. 근데 공민왕 이때의 공민왕은 슬슬 이제 개혁 정치에 눈을 뜬 젊은 군주 공민왕이 그 신돈이랑 같이 짜서 그러니까 결합해서 이제 정치를 한번 확 뒤집어 보자라는 결심을 하고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때까지 굉장히 느슨한 사실상 구멍이 숭숭 비어있던 성균관을 싹 리모델링합니다. 원래 성균관은 존재했습니다. 국자감이든 성균관이든 고려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근데 없던 적도 있고 있던 적도 있고 그냥 굳이 말하자면 그 중앙관료 예비군들이 조금 배우고 가는 글쎄요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연수원에 가까울 겁니다. 원래 기본적인 역할은 인데 그것을 국립대학 레벨로 승격을 시켜버립니다. 학문의 최고 정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그냥 기초 연수만 거치고 보내는 정도의 약한 기관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시대 제일 유명한
성리학자라고 하는 사람을 그 그러니까 성균관의 대사성으로 임명시키고, 그리고 참고로 겸직입니다. 있던 거 그만두라고 안 하고요. 원래 현직자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겸직으로 그 학장으로 앉히고, 주요 교수진들 대부분 다 그 당시에 좀 유명하다, 이세기 추천도 하고, 내가 볼 때 우리 제자 중에 노솔똘하다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거기 교수로 겸직으로 앉힙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시대 드림팀입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성균관을 거쳐서 과거 시험도 여기서 함께 협력해서 내고,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보고 나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철저한 재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학자 관료는 성리학자다 라는 등식이 만들어진 게 이때부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리학자는 유학자라는 감각에서 모두가 다 성리학에 정통하고 있다라는 건 이때부터 상식이 되는 겁니다. 이전의 상식은 뭐냐? 잊지 말아주세요. 정도전은 그 과거 시험 준비할 때까지 대학 중용에 대해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과거 시험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자기가 지금 소원경에 돌아왔는데 왔더니 지금 이미 드림팀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네,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뭐 타이밍을 놓쳐줄 수 없지.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선생, 즉 정몽주는 대학의 강령과 중용의 희극의 도를 밝히고 도를 전하는 뜻으로 걷고, 노노맹자의 정리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그 우리가 막 흔히 아는 대학 중용 노노맹자를 가르치는 확실한 이게 주희식의 경학 커리큘럼을 확실히 세워서 치고 나가고 계셨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요 두 문단으로서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 말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리학 유학자 관료라는 게 이때부터 나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다 가르쳤다. 전부 다 확충하는 방법, 커리큘럼도 주희의 책만 있으면 다 주자학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제대로 된 해석인지에 대해서는 읽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해석이다라는 걸 정해주는 게 핵심인데, 그것도 여기서 당연히 이색 그룹이 토론해서 다 정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리학의 통일된 권위를 만들었다는 거죠. 해서 이때 정몽주에게 배웠던 정도전은 얼마 뒤에 그 관료계로 진출을 하고, 관료계로 진출을 한 다음에 이게 몇 년 정도 같이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우왕 원년에 거평부곡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왜냐? 그게 길게 말하면 정말 끝이 없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맘때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자, 공민왕은 이미 원나라가 다 거의 쓰러지던 시점에 그 군주로 국왕으로 즉위해서, 그래서 기씨 세력들을 몰아내고 사실상 반원적인 정권을 어떻게든 만들어냅니다. 다 좋았어요. 공민왕 때까지는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게 대충 다 생각됐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것이 원나라가 망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쫓겨난 상태로 국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잔당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씨들의 일부도 살아있어요.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로 있는데, 자, 공민왕은 어쨌든 간에 지금 성리학자들을 잔뜩 데려와서 혁명적인 개혁군주로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또 강의 주제가 될 만큼 본인 스스로의 불행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죠. 네. 스스로에게 시대가 너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고 결국에는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몰락해서 결국에는 불행한 최후를 맞는 것이죠. 뭐 살해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나서 어쨌든 우왕은 정말 얼레벌레 나타납니다. 공민왕 아들이 없습니다. 다 좋은데 아들이 없는 상태로 쭉 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원 개혁을 하고 뭐 많은 일도 했고, 그러니까 공민왕의 불행이라는 것을 그냥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마디로 요약드리자면,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미끄러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결국 그래서 마음이 다 닳아가지고 나중엔 타락해서 죽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와중에서 자식이 없는 상태로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고려가. 근데 그 타이밍쯤에 공민왕이 제일 아끼던 성리학자인지 아닌지는 조금 세모표인, 개인적으로 근데 공민왕이 굉장히 아끼던 관료 한 명이
어디서 데리고 온지 알 수가 없는 애 한 명을 불쑥 데리고 오더니 얘의 이름은 모니노인데 사실은 공민왕의 사생아입니다. 데리고 와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이님입니다. 이이님은 모니노를 데리고 온 공으로 원래부터 공민왕의 충신이었습니다만은 우왕대의 최고 권신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얼레벌레 돼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왜 얼레벌레일 수밖에 없냐면 그 시점에서 모니노라는 게 약간 의심스러운 대안은 불쑥 나타났고, 근데 여기서 모니노라는 대안을 만약에 중앙 관료들, 정치인, 대신들 입장에서 모니노라는 대안을 만약에 거절한다, 그때부터 내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안을 생각할 수가 없고, 왜냐면 너무 갑자기 죽어버렸기 때문에 국왕이 하다못해 뭐 하루 이틀 아프다가라는 기준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냥 확 살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나 비대위 어쩌고 할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생아를 불쑥 데리고 와버렸네. 제 생각에는 다들 조금씩은 의심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넘어갑니다. 일단은 이대로 하자 해서 갑자기 얼레벌레 우왕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다시 아까 다원기역 얘기를 왜 했느냐? 얼마 뒤 쫓겨났던 북원에서, 그러니까 명나라 반원 정책을 한 이후에 명나라와의 외교를 다시 이어서 새롭게 이어서 명나라와 고려 간의 외교 관계를 맺는데요. 원나라가 참 문제가 많았던 나라였고 기씨 등을 통해서 뭐 간섭을 하려 했다, 어떻게 했다 등등등 다 말씀은 다 극히 사실이라고 보는데, 그 원나라를 밀어내고 나서 데리고 왔던 명나라, 그 중에서도 홍무제는 정말로 300점입니다. 네, 깡패?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중출신이라는 것은 아주 그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네, 아무튼 네, 그의 험악한 인생에서 아주 작은 영역에 불과하고요. 네, 그렇죠. 네, 화가 나면 10만 명씩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게 조정의 자리에서 욕을 한다든지, 뭐 말에 갑자기 꼽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상소를 했던 사람한테 앞으로 뛰쳐나가서 조중을 핀다든지, 진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명나라가 이미 일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슬슬 갈아탄 게 잘한 짓인가를 생각할 타이밍쯤에 북원에서 사신이 옵니다. 우리 옛날엔 좋았잖아. 그 사실은 우왕 기준에서는 이제 슬슬 기씨에 대한 원한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시절이 와버렸어요. 기씨가 문제가 됐던 거는 공민왕이 즉위하던 과정에서 사실은 그 기씨 집안의 후원을 조금 입었거든요. 살짝 입었는데 이제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내가 정권을 마음대로 할래라는 문제에서 공민왕은 독자적인 권력을 가지느냐, 기씨를 어떻게 견제하느냐 이러면서 기철 문제, 기황후 문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우왕 기준에서 이제 다 상관이 없는 일이 됐습니다. 어차피 그때 그 시절 사람 다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고 이제 기 입장에서는 명나라가 또 무엇보다 너무 막 나간 놈들이고 뭐 똑같은 몽골에 비해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말내나라 뭐 다 똑같아요. 심지어 명나라는 어디까지 나갔느냐? 니들은 원나라한테 이만큼 해줬잖아, 전략을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고려 입장에서는 명나라가 조금 더 나은 놈들이 아니에요. 이 타이밍에 북원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죠. 네, 여론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 기준에서는 갈등을 하게 되는 건데 어디 편에 붙을까 하는데, 이 얘기가 저렇게 긴 이유는 종조정에 있어서 정말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해서 조정의 신료들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명나라가 너무 진짜 완전 생도둑놈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이 타이밍을 오히려 좋게 말하면 잘 이용하면 차라리 지금 원나라 명나라 연속으로 겪었던 힘들었던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려고 명나라를 갔는데 명나라가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 원나라한테 해준 만큼 나한테 또 내놔라고 하니까 지금 원나라로 다시 갈아타면 그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한 그룹. 대체로 약간 실무 관료들 기준입니다. 이님 이하. 반대. 사람이 어떻게 인간된 자가
의리를 지켜야지. 반대편 성리학자 이색 그룹들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렇게 딱히 성리학자들이 그 시종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인 건 다름이 아닙니다. 외교라는 게 허구한 날 갈아타다가 이거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명나라는 이 시점쯤에 고려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갈아탔다가 이거 정말 큰일 난다. 그러지 말라는 현실적인 계산도 있고, 동시에 본인이 생각하는 도덕 정치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해서 강경하게 반으로 갈라지는데, 그 당시 시점 조정 토론에서는 성리학자들이 박살이 납니다. 완패. 여기서 완패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색 한 명 빼고 전원 유배. 유배라는 것은 뭐 이것도 설명하면 길지만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곤장을 충분히 두들기고 앞에 절차가 또 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죽는 사람도 나옵니다. 네, 상당히 고초를 겪고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리고 유배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유배에는 원칙적으로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낸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냥 하다가 다시 불러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돌려보낸 거지, 징역이랑은 다른 거예요. 몇 년 동안 쓰고 돌려보내진 거지 약속하고 보내지는 게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네. 도형하고는 또 달라요. 태장, 도, 유, 사하고 하는데 어쨌든 유배는 그런 겁니다. 기한 없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저는 아마 높은 확률로 정도전은 이때 자기 정치 인생이 끝났다고 믿었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 그 형님들은 중에 선배들은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요. 자기 그 선생님이었던 사람은 다행히 살아남습니다만 또 예전 같지가 않고, 자기 후배들 중에 가장 제일 어린 권금만 제외하고는 전원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구별을 가냐, 거평, 구곡, 나주 이 일대에 완전히 영락한 시골이에요. 시골에 들어가서 자기는 이제 정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유배를 가서 그래서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엔 또 유배에서 해방되기는 하지만은 뭐 관료로서의 관직은 공중분해된 상태입니다. 고려의 환경상 과거 시험을 이 상황에 다시 봐서 올라간다? 불가능이고요. 재발령이 날 때까지는 백수입니다. 한마디로. 그 상황,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언젠가는 나를 다시 불러주겠지라는 희망 고문으로 수십 년 살다가 죽은 사람이 우리도 잘 아는 정약용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정약용의 인생이 실제로 그러하였듯 그렇지 않을 확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네, 정도전은 꽤 오랜 시간 방황합니다. 그래서 유배가 풀렸다는 건 거평 부국에 안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관직으로 불러준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야인으로 전국도 아니죠. 이리저리 배회합니다. 그러면서 뭐 별의별 사람들이랑 만나고 그러면서 생각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뭐 어찌 말하자면 정말 영웅적인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서 방황기에 자기 생각의 정체성을 굳히는 시기가 됩니다. 한때의 히트한 드라마인 정도전에서는 그때쯤에 정도전이 무슨 뭐 이게 정치에는 권력이 있어야지라는 걸 각성했다고 얘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꽤 유연한 성향을 갖고 있었던 정도전이 서서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근본주의자로 변신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건 할 거면 확실히 잘라야지, 뭘 이렇게 봐주고 하는 느슨함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강경파가 되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배회하는 시간 동안. 확실한 것은 뭐 개혁은 힘이 있어야 라는 식의 멋있는 말이 아니더라도 정계에 진출하려면 지금 본인에겐 길이 끊긴 상태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정계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복귀의 방법을 계속 생각하다가 역시 제일 좋은 방법은 고려의 중앙 정계로 이제 진출하려는 혹은 진출 중인 사람이랑 한 편을 먹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예상입니다. 이미 깊게 들어간 사람은 정도전이 뭘 예쁘다고 뽑아줘요. 들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성계이죠. 근데 이제 이성계한테도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정도전은 백수라니까요. 함주막이 아무리 함주막이라지만 자기 군벌들의 사실상 사령부인데 거기 그냥 막 들어가서 사람 만나주는 줄 아는, 전혀 안 됩니다. 그때 도와준 게 누구냐? 또 정몽주입니다.
정몽주는 이성계랑 이미 잘 아는 사이입니다. 정몽주는 5만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이제 이성계의 군사로서 활동하는 시절도 꽤 있습니다. 아는 사이라서 소개를 받아서 이성계를 만납니다. 뭐 그다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의기투합을 해서 그 고려 정계에 진출하고 그 과정에서 이게 뭐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시도하면서 자기 스승님과는 완전히 쫓나고, 네,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왕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뭐 창왕을 바꾸고 뭐 위화도 해군을 하고 뭐 아시는 스토리일 겁니다. 그 와중 이제 이방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기 정도전이 야인하던 시절 이방원은 과거급제를 합니다. 타이밍이 좀 그래요. 정도전이랑 이방원은 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 의미에서 인간사의 사이클이 좀 안 겹쳐요. 뭔가가. 자기 야인 생활하던 시절에 과거 시험에서 붙어서 과거 관료 활동하다가 이성계가 본격적으로 관료 생활할 때쯤에는 이성계랑 함께 하긴 하지만은 이미 출신의 시작이 달라서 그때 친해진 사람 이방원 그룹은 따로 있고 정도전 그룹은 따로 있는 상태로 약간 묘하게 섞이지 않는 채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튼 네, 순서가 왜 이랬네. 어쨌든 그래도 그 시간 순서가 좀 맞들린 부분인데 그 이후의 일들은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정도의 이야기지만 그 짧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이방원과 함께 어쨌든 간에 이성계, 이방원, 정도전이 모두 다 고려의 정계에 진출한 다음 얼마 뒤에 있었던 몇 번의 그 일본의 침략이 있죠. 외구의 큰 침략이 있죠. 그걸 막아낸 공로로 이성계가 점점 고려의 정계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 와중 아까 잠깐 원나라랑 고려랑 저울질하던 얘기 했잖아요. 그 상황 생각보다 오래 안 가고 다시 명나라에 붙어요. 고려는. 근데 그 명나라가 말썽을 일으키는 것도 여전한 일이라서 그래서 명나라랑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지는 바람에 그 명나라로 요동 원정을 떠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성계는 그것을 반대하다가 결국 위화도 회군을 하여 우왕을 폐위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또다시 정몽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정몽주는 창왕을 세울 때까지 정도전이랑 한편입니다. 정몽주가 돌아서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순간입니다. 거의 공양왕을 세울 때쯤에서야 돌아섭니다. 왜 이렇게 비교를 하느냐? 자기 스승님하고는 먼 옛날에 끝났어요. 이성계랑 한편이 된 순간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 다 끝났고 뭐 이순인, 박상춘 뭐 등등등등 여러 자기 사제관계의 수많은 자기의 선배님, 후배님들하고는 이미 다 쫓났는데 정도전과 정몽주만큼은 끝까지 계속 같이 갑니다. 심지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몽주는 이성계랑 일단 친했고요. 그리고 정확한 정몽주의 입장을 밝혀진 글은 없지만 위화도 회군까지는 정몽주는 어느 정도의 절반 소극적인 찬성을 하고 있었을 확률도 매우 큽니다. 일단은 창왕은 우왕 아들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찬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도전 드라마에서는 그분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풀렸대요. 어떻게 푸느냐 여기서는 이게 정도전 드라마에서 풀었던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너무 얘기를 복잡하게 푼다고 생각했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풀죠. 우왕을 쫓아내고 이성계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당초에 되려고 했는데 정몽주가 중간에 확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우왕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까지는 조정의 공론이니까 그 공론을 이렇게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 이성계가 아니라 창왕을 세우는 것으로 이게 흐름을 바꿔버렸다라고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성계 입장에서는 자기들 편을 이미 충분히 모아서 우왕을 쫓아내야 된다는 걸 이미 충분히 군부를 내놨는데 대안이 자기가 아니라 창왕이 돼버린 상황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역시 전 너무 말을 어렵게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창왕 때까지는 같은 편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전 조금 더 계산이 깔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좌우지간에 정몽주가 창왕의 옹립까지는 찬성했던 건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맞는데 이제 그 이후에 창왕은 얼마 오래 가지 못하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창왕도 우창 비왕설이라고 하여 갑자기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우왕이랑 창왕 그 집안은 다 신돈 집안 아니냐면서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전 우창 비왕설은 반반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창 비왕설이라는 게 정치적인 설득력을 얻기 시작한 것이 이성계의 공자